몇 년 전 나사는 목성에서 신비로운 녹색빛을 포착했습니다. 그 빛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거의 탐지를 피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우리가 놓쳐온 목성의 비밀을 증명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구의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목성을 매우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노 탐사 임무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2011년에 발사되어 2016년 목성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성 궤도를 돌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노의 임무는 목성의 구성 성분, 대기의 작동 원리, 그리고 행성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020년 주노의 카메라 중 하나인 주노캠이 이름 참 잘 지었죠?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목성 북극 근처에서 밝은 녹색 섬광이 나타났는데 이 빛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녹색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번개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번개는 지구의 번개와 매우 다릅니다. 목성에서는 암모니아와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형성됩니다. 이 폭풍은 지구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녹색을 포함한 특이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빛이 번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왜 이전에는 보진 못했을까요? 이 빛은 항상 존재했을 수 있지만 우리 카메라가 포착하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관측된다면 더 면밀히 연구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설명은 여전히 합리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것이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 확신하지만 이 발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번개 같은 기상현상이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며 때로는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성 대기가 정전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화성에도 작은 번개가 존재합니다. 2021년 먼지 회오리가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 위를 지나갈 때 과학자들은 모래가 긁히고 바람이 지나가는 평범한 소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가 포착한 건 희미한 탁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그 정체를 알아냈다고 봅니다. 그 소리는 화성의 얇은 대기에서 전기가 방전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화성의 미니 번개입니다. 지구의 번개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섬광은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그러기엔 너무 얇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연히 번개로 분류됩니다. 이로써 화성은 목성과 토성에 이어 지구 외에 번개가 확인된 세 번째 행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퍼시비어런스에는 마스트에 장착된 슈퍼캠이라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약 28시간의 화성 소리를 녹음했는데 그 음향 데이터 속에 소규모 방전에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는 55개의 짧은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불꽃은 매우 작았습니다. 카펫 위를 걸은 뒤 문 손잡이를 만질 때 느끼는 정전기 충격과 비슷한 수준이죠. 각 불꽃은 밀리초 단위로만 지속됐지만 그중 7개는 전자기 간섭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로버 근처 공기 중에서 전기 방전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번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구에서는 폭풍구름 속 얼음 입자들이 충돌하며 번개가 형성됩니다. 화성에는 그런 폭풍우가 없습니다. 너무 춥고 건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지는 아주 많습니다. 강한 바람이 먼지 입자들을 휘몰아치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전하를 교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마찰 대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찰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하가 충분히 축적되면 방전됩니다. 이 방전은 소리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데 바로 퍼시비어런스가 감지한 신호입니다. 이 작은 불꽃은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활동은 화성의 화학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나
과염소산염 같은 반응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보존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먼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된 먼지는 더 쉽게 떠오르며 먼지 폭풍의 성장과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것이죠. 먼지가 많아지면 전하가 늘고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불꽃이 우주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진 않지만 전자장비에 간섭하거나 민감한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면 엔지니어들이 화성의 전기적 환경에 대비한 미래 탐사 임무와 우주복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태양에서 더 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는 실제로 훨씬 암석질이고 얇은 얼음층만 감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리 대학교 연구팀이 새로운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얼음 거대 행성들이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려면 반드시 얼음이 지배적일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이 행성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암석을 포함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은 암석 위주일 수도 얼음 위주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판별할 정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의 궤도를 돌며 근접 탐사할 임무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6년에 천왕성을, 1989년에 해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 측정값을 수집하고 계속 비행했을 뿐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만큼 오래 머문 탐사선은 없으며 과학자들은 제한된 단서로 만든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얼음 거대 행성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데이터에 맞는 유일한 설명은 더 이상 아닙니다. 한편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천왕성의 위성 아리엘과 관련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과학자들은 아리엘이 한때 전체 부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지하바다를 품고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바다의 두께는 약 170km에 달했을 수 있으며 10억 년 전까지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엘의 지름은 약 1160km로 지구, 달 크기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했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보이저 2호가 1986년 천왕성을 지나갈 때 아리엘의 표면이 오래되고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이 위성은 균열과 산등성이, 심지어 얼음 화산의 흔적과 함께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특징 중 일부는 유로파, 엔셀라두스, 크리톤 같은 위성에서 보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데 이들은 이미 얼음 아래 바다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아리엘 표면에서 암모니아와 탄소 기반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하며 이는 곧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아리엘 내부의 모습을 모델로 구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위성은 단단한 외부 지각, 그 아래 부드러운 층, 그 밑에 깊은 바다, 그리고 중심부의 고체 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엘의 지각이 조성력, 즉 천왕성과 인근 위성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인장과 압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각 두께가 약 30km 미만이면 상당한 조석 응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응력의 원인 중 하나는 약 10억에서 20억 년 전 또 다른 위성 미란다와의 상호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아리엘의 궤도를 약간 늘려 지각이 깨질 만큼 충분한 변형을 가했습니다. 어쨌든 아리엘에 지금도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위성이 작아서 열을 쉽게 잃기 때문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남아있다 해도 훨씬 얇은 층일 것이며 생명체를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